향후 5년간 30만 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너무 협박적이에요. 이거를 안 갚으면 법원에서 압류 정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한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하면 또 전화 안 받고 그냥 담당자 바꿔달라고 그러면 나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유령 회사인지 이게 사채업자인지.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빚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1인당 평균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서민들의 과도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역점 사업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과연 국민행복기금으로 국민의 빚은 해결됐을까요? 이광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국민행복기금 창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 한산한 모습이죠. 올해로 출범 4년째, 여러분은 과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기금 모르는데요. 네. 사기같이 생각하지. 생애 처음 들어보니까. 들어는 봤는데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뭐 그렇게 돌려 뭐 하는 거 아닐까. 대출 쪽 관련한 얘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만나본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행복기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으로 많은 빚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빌린 돈 총 1억 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가 되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모두 면제가 되고 소득 수준과 연령, 연체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조정이 된 채무는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도 탕감해준다. 오랜 시간 빚 부담을 떠안고 있던 저소득층 입장에선 참 반가운 일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졌을까요? 시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최미자 씨는 지난 7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아들 명의의 채무를 조정받아 24개월에 걸쳐 나눠 갚던 중 그 마지막 입금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계속된 지긋지긋한 채무는 이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할 납부 24개월로 하기로 하고 마지막 완납 날짜 며칠 앞두고 그걸 은행 차단을 해놔서 마지막 달 며칠 앞두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목 잡고 10년 전 남편을 잃고 큰아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최 씨. 하지만 갑작스레 아들은 병상에 눕게 됐고 구입한 차를 다시 팔아 대출받은 돈을 일부 갚았지만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돼버린 겁니다. 488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없는 살림에 부담이 됐던 최 씨는 그 무렵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금의 60%를 탕감받아 195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솔깃한 제안에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계좌가 막힌 겁니다. 부동산이 우리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를 무효화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빨리 원금 탕감해 준 거를 300만 원을 갚아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산수까지라도 팔아서 달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자산 저기 부동산 있는 걸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남의 명의로 그걸 이전을 해놓든가 그러라고 그게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약정 무효 원칙을 살펴보면 연체를 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비청산을 코앞에 두고 최 씨가 이 원칙에 걸려든 겁니다. 1,000만 원 상당의 시댁 선산에 최 씨 아들이 공동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게 뒤늦게 확인돼 행복기금 측이 수해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약정 당시 최 씨는 공동 명의의 작은 선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원은 재산 없음에 체크하라고 했고 최 씨는 담당 직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조상이 모셔져 있는 선산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저기 약정 계약할 때 그 담당자하고 전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재산이라면 재산이니까. 답답해진 최 씨는 약정 당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약정 만기를 딱 한 번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선산의 존재에 대해 문제 삼은 국민행복기금. 답답한 마음에 최 씨는 국민행복기금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고객님은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게 그 재산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게 정보가 넘어오기도 와요. 정보가 어디서 와요? 이 국토부 자료로 넘어와요. 씨가 채무 조정할 때는 전산에 재산이 있으니 표시가 안 됐었어요. 즉 최 씨가 약정할 당시 행복기금 측에서도 처음엔 선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국민행복기금 전산이 업데이트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게 올해 4월에 등록했어요. 하지만 최 씨는 처음 행복기금 전산망에는 선산 관련 자료가 없었더라도 직원에게 말로 전달한 만큼 선산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기금 말만 믿고 2년 동안 차곡차곡 빚을 갚아왔는데 마지막 한 번을 남겨두고 그것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비탕감을 못 해주겠다고 나오니 최 씨로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약정 계약할 때도 저는 요만큼도 정말 의심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은 시스템 들어가는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데 지가 이거 정말 혼동되고 너무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게. 행복기금 측은 자신들이 최 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부산이 담당이에요. 왜냐면 공기업이 다 이전이 됐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제가 뭔가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채권을 제가 책임지고 뭐란 거 그렇게 상담. 지금 담당자가 과장님이라고 지금 전해들었는데. 저희는 신용 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지 이 채무에 다 저기를 지금 관여를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탕감해준 빚을 받아내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신용정보 회사만 관리할 뿐 최 씨 같은 채무자들의 일은 모른다는 얘기. 최 씨에겐 이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남은 건 이자와 원금까지 포함해 다시 1,400만 원을 빚진 채무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뿐입니다.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예요. 이 이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갚는 도중에도 그 분할해서 납부하는 도중에도 지금 몇백만 원이 이자가 늘었잖아요. 3,4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몇 년 동안에 1,000만 원이 넘었다면 이게 얼마나 비싼 이자예요. 정부에서 무슨 고리대금 업을 하는 겁니까? 말이 행복기금이지 이게 서민을 위한 이게 행복기금이냐고요.
국민행복기금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동현 서민금융총괄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이광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24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광인 기자, 빚 네. 탕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 채무조정 무효화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면은 네. 그 좌절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함께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짜리 선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산, 사촌 4명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뭐 굳이 따진다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요. 게다가 돌아가신 남편분이 이곳에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 땅입니다. 이런 이유로 애초에 해주겠다던 원금 60% 탕감, 이자 탕감은 다 날아가 버렸고 원금 488만 원에 인수이자, 또 여기에 연체이자 연 17%까지 붙어서 1,4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여기 뭐 김동현 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행복기금 측은 장애인이시기도 하고 또 사정이 딱하니 특별히 탕감을 해줘서 300만 원만 정도만 갚으라고 재조정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일시불로 갚으라는 단서도 달았는데요. 자, 한 180만 원 정도를 2년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갚은 사람한테 일시불로 수백만 원 갚아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88만 원이 버거워서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했는데 도리어 1,400만 원이 됐습니다. 유 교수님, 네. 당초 그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게 이 원래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와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네. 애초에 이 국민행복기금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1호였습니다. 예. 18조 원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나라에 워낙 그 많은 서민들이 그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좀 빚 부담을 덜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예. 호응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3년여 그 운영한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선 뭐 기금 규모도 1조 5천억으로 줄어들었고 채무 조정보다도 채권 추심 쪽에 조금 무게가 갔던 것 아닌가. 사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행복기금이 이 채권을 한 280만 건 정도 보유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180만 건 정도는 이제 사실 이제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대 때 만들었던 배드뱅크에서 이제 이관된 거니까 네. 조금 이제 별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채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이관을 받은 것이고 100만 건 정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80% 정도는 그 소위 뭐 부실채권 땡처리 시장 같은 네. 그런 식으로 그 뭉치로 대법치들한테서 사들인 3.7% 내고 샀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한 20% 정도를 15% 정도 주고 매입했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국민행복기금이 이 그 보유 채권을 사들이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채무조정 실적을 봤을 때는 대개 원금의 한 50% 정도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진율이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운영 비용도 들어가고 이제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 그 행복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좀 추심을 많이 하고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 사례로 봤던 그런 얘기처럼 좀 국민을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예. 좀 아쉽습니다. 예. 김 부장님, 예. 그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채무자가 예.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네요. 예,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예. 물론 뭐 그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서 해결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던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이제 발견 재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환하신 금액과 발견 재산을 감안해서 그 연체와 경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60% 감면을 해서 10년간 그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의 목적은 그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서 그 재산이 있으신 분과 없는 분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그 형평성이나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많지 않은 재산으로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그 채무금과 채무금보다 재산 가치가 낮을 경우에 재산 없는 분들처럼 감면율 적용 혜택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유 교수님,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악덕 연체자하고 선량한 채무자를 가려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정보의 불확실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예. 악덕 채무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 금융회사에서 이미 뭐 손실 처리했거나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도저히 못 받겠구나. 아니면 뭐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겠다. 이런 채권들이고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악덕 채무자는 뭐 극소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없고 또 크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복지가 부실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어려울 때 자꾸 그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어쩌면 희생자지 악덕 채무자들은 거의 없다. 물론 소수라도 악덕 채무자들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먹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좀 관료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겨나고 사실은 제가 엊그제도 그런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주빌리은행에서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고등학생 아들한테 가가지고 괴롭히면서 뭐 주심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김동현 부장님께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심지어 이제 면책이 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나 민원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실제로 들어보기도 했고요.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올해 5월에 추심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국민행복기금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사와서 다시 추심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란 건데요. 자, 여기서 참고로 소멸시효란 말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5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고 뭐 제가 만난 제보자들도 대부분 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연장이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사례가 다 일반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10,000원만 갚으면 우리가 한 500으로 그러니까 절반으로 뭐 감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시효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에 행복기금이 가진 소멸채권 규모를 밝히라고 했지만 아직 전수조사에 대한 답변은 못 들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광현 기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좀 자산관리공사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국민행복기금은 그 시효 소멸 완성되거나 혹은 6개월 이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인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효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채권 매입 시에 일부가 포함되어서 저희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되는 즉시 환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일부 주장하시는 채무자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살펴보면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인수 전에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은행에서 시효 연장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경우를 가지고
시효 완성이 됐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재산 없는 고령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소액 채무자 등은 저희가 시효 연장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게 되다 보면 시효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채무조정 안내 등 추심 행위가 없이 자연 채무로서만 저희가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유종일 교수님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듣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행복기금 관련해서 뭐 억울한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행복기금에 대한 이해나라든지 좀 오해를 푸는 기회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면책된 채권에 대한 어떤 제보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이 금융 당국이나 그 국민행복기금 측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를 충분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은 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일부러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그런 악덕 추심 업체들처럼 거의 사기성으로 시효 연장을 해가지고 받아내고 행복기금이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데도 포함됐던 것처럼 이렇게 이 뭉치로 부실 채권들을 인수하면서 그 중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끼어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법원에서 파산 면책 채권을 받은 채권들의 경우에도 실수였겠지만은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고 그래서 금융시민단체에서 이 공공기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좀 금융당국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고 이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실상이 어떤 건지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충분한 믿음이 안 간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공공이사로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채무를 조정해 서민층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기금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행복기금, 2번 국민불행기금, 3번 은행행복기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김미숙 씨는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법적 분쟁 중입니다. 21살, 17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식당에서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어머니. 그런 김 씨가 법정 싸움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2002년 김 씨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인감과 도장을 맡겼다가 졸지에 연대보증인이 돼버렸습니다. 믿었던 지인이 김 씨의 인감을 다른 곳에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올 1월 국민행복기금에서 가압류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당시엔 국민행복기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참 이해를 못하고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미지하죠 제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저는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3천 얼마에 경매당하는 거죠 지금. 사연은 이렇습니다. 김 씨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A씨가 은행에 1,6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된 은행은 이 채권을 결국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국민행복기금에 넘겼습니다. 헐값에 채권을 사온 국민행복기금은 다시 채무자인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잠적한 그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A 씨의 보증인인 김 씨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날아든 겁니다. 억울한 김 씨는 전화를 걸어온 행복기금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생긴 정부 기관인 만큼 인감 도용 피해 사실을 알리면 해결될 거란 믿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전화해서 사정에서 지금 올리면서 제발 이렇게 살려달라고, 저는 이런 돈도 지금 없고 아이들 둘 키우는 것도 너무 매워할 것까지 생각하기도 벅찬데 이걸 무슨 수로 갚느냐. 하지만 행복기금 측은 진상 파악이 아닌 채무 조정을 권해왔습니다. 그간 불어난 이자까지 치면 갚을 돈이 3천만 원이 넘는데 1,60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10년 동안 나눠 갚으란 겁니다.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법원 판결대로 압류에 들어간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수로 해가지고 법원에 자기랑 대응해서 싸운다 해도 본인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경매는 더 빨리 될 것이다. 강압적인 태도와 계속되는 협박조. 통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정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전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갔다 없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저는 도대체 이게 요양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사채업자인지 이런 거 저는 모르니까. 인감도용 피해자에게 오히려 빨리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복기금 측의 일처리에 김 씨는 몹시 실망했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기관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빚쟁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하는 게 너무 협박조예요. 어떻게 협박조냐면 이거를 안 갚으면 무조건 자기네는 지금 법원에 들어가서 다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류 저기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한다. 이걸 경매하겠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 독촉을 하던 그 사람은 행복기금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려운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 임무인 국민행복기금. 하지만 실제 일은 민간 업체들에게 맡겼습니다. 행복기금은 다만 이런 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뿐입니다. 제가 몇십만이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채권은 저희는 여기서 채무조사를 해요. 담당이 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빚을 얼마까지 깎아줄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깎아준 빚을 받아내는 일까지 민간 업체 몫입니다. 이 업체들은 그 대신에 빚을 다 받아내면 행복기금에서 수수료 20%를 챙기는 겁니다. 채무자든 보증인이든 인감도용 피해자든 상관없이 일단 행복기금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돈을 최대한 받아내야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기금을 등에 업은 업체들의 압박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심을 하고 있는 상담사분들의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급여 체계 자체가 영업직과처럼 그냥 물건 하나 팔 때 이제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국민행복기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수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과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행복기금의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을까?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지만 행복기금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서민 채무자들의 불만이 생기면 민간업체 담당자를 바꿔주는 정도가 행복기금이 내린 조치의 거의 전부입니다. 저희가 신용정보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고 선생님이 이분이 싫다하시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방법은 취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믿고 행복이라는 이름을 철석같이 믿은 서민들. 하지만 그들의 고통도 억울함도 민간 업체를 앞세운 국민행복기금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앞에 사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 부장님, 그 위탁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위탁업체에 어떤 업무를 맡기게 되는 건가요?
먼저 저희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그 채무 감면율 적용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 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용정보사의 업무는 채무 조정의 안내와 약정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그 많은 추심이 이루어질수록 본인들의 수익도 높아지는 만큼 좀 무리한 추심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기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행복기금 측에서는 그런 뭐 무리한 추심 문제에 대해서 나름 뭐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추심을 위탁받은 그 위탁 업체들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 저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받아낼수록 그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24%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행복기금 출범 이후에 이게 지난 연말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 말 기준이군요. 1,413억 원 수수료로 나갔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추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기본급이 있고 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그런 정규 직원들이 아니고 그냥 그 계약으로 개인 사업자, 자영업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현장에서 이제 그런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무리한 추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중도 탈락자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 그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도중에 탈락한 건데 2015년 한 해에만 3,105명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 그 15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그 채무 약정자 수는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3,000명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한 3% 수준인데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발생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상환 여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다음 질병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저희가 채무 상환 유예 제도를 쓰고 있고 또 탈락한 후에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 유예 제도는 그 실직, 질병 등 일시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수급자, 미취업 청년자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채무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부활은 그 중도 탈락하셨더라도 그 정상적인 채무 조정 상태를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활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할 경우에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1회만 납부하더라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14년도에는 한 9,700명, 15년도에는 18,000명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중도 탈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 숫자에 관해서 뭐 말씀하신 거를 믿어야 될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또 국회 쪽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중도 탈락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무려 한 16% 정도가 중도 탈락자다. 최근에도 이렇게 확인을 했다. 또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중도 탈락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까 그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연소득 한 400여만 원 해서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무 조정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깨끗이 좀 탕감을 하고 좀 그 고용 지원이라든지 복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뭐 한 달에 4만 원이라도 이게 불가능한 액수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시각각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로도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선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이 아닌 금융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첫 해 23만 명을
포함을 해서 3년 만에 49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평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평균 월 소득은 35만 원, 평균 채무 원금 1,054만 원, 평균 연체 기간 6년 10개월입니다. 대상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을 통해서 원금의 53.7%를 감면을 받아서 488만 원의 빚을 평균적으로 갚았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국민행복기금이 회수한 채권은 4,449억 원. 자, 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채무자 관리를 대행한 12곳 위탁업체에 회수금의 20%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행복기금 직원들의 급여, 또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빚을 예상보다 많이 걷게 되는 경우, 즉 초과 회수금이 생기면 은행에도 배당금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이 안 돼요. 협약 체결자들이. 그러니까 40만 원이 안 되는 사람한테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기금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채권자 마인드인 거예요. 채무 조정을 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뒤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로 했으면은 새 출발을 위한 뭐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 소득의 그 내용과 실질적인 소득 활동의 이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 진짜 정상적인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은 가장 시급한 제도는 상환 능력을 충분히 살피고 상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 지윤경 의원의 인터뷰 내용 보셨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는 말은 은행입니다만 그건 이름이고 실제 은행은 아니고요. 시민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실채권 문제를 국민행복기금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이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의 채권은 그걸 채무 조정보다는 과감하게 탕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 출범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무 힘없는 민간단체입니다만 많은 또 국민들이 후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채권을 매입을 하고 또 채권을 기부도 받고 해서 소각한 채권이 1,7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행복기금도 좀 더 전향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행복을 찾아주는 기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초과 회수금에 대한 은행의 배당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초과 회수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시에 행복기금 출범할 당시에 좀 공정 가치보다 좀 싸게 저희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때 금융기관들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좀 주가 회수가 된다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요. 현재로는 지금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돌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너무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빌리 은행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영역으로서는 정말 잘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공적 섹터에서의 공공기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서 정부에서 하는, 또 저희가 집행기관의 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이를테면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서 저희하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서로 협력해서 역할 분담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협력하자는 말씀은 대환영이고요. 예. 또 기성실 상환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빚을 냈으면 갚아야지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조장될 수 있다. 뭐 다 인정합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도덕적 해이 차원이 아니고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해주자, 탕감도 해주자 하는 그런 얘기고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도 채권자들, 빚을 함부로 빌려주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행복기금이 금융 소외층의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 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실무자로서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에 사례를 2개 들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맹점이 있었다 이런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졌고요. 예. 앞으로 이 재무조정 안내와 민원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더 강력하게 좀 가동을 해서 민원 발생에 최소화를 하고요.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 예.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신용정보회사에 이제 파견시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예. 직원이 정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예. 일단 신용정보회사의 전화 자체가 연결이 어려웠고요. 예.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옴부즈만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 옴부즈만이 그 신용정보사에 들어가서 신용정보사 전체를 다 옴부즈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한 채권에 대해서만 관여하다 보니 아마 기자분께서 연락하실 때는 모른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마도 저희가 담당하지 않은 분들한테 연락이 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저희가 옴부즈만들이 지금은 계속 민원 예방에 많은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저희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창구에서 진정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기회 등을 해서 YTN이 국민신문고처럼 저희도 고객신문고처럼 해서 옴부즈만 고객신문고처럼 해서 한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보완책. 네, 보완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천적으로 추심 업체들의 유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 하는 거는 반가운 일인데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제가 아까 부장님이 그런 민간과의 협력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행복기금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한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이다. 예. 어렵지만 아까 월소득 35만 원 정말 어렵지만 그나마 나은 분들이고 사실은 아직도 채무 약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정 약정 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그 빚 때문에 숨어 살고 정말 더 열악한 그런 분들이 많을 테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수한다고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나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거는 저희하고 좀 협력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탕감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될까요, 김 부장? 저희는 주빌리은행에서 소각이라는 아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취지는 채무 부담도 덜어주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을 신용 회복을 해드리려고 하는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제대로 된 신용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만 한다고 해서 채무 부담은 줄어드는데 이분들 신용 등급은 올라가거나 제대로 된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시 상환을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신용 회복도 저절로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금융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렵게 사는 서민들한테 금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빚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복지가 필요하고 고용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좀 양극화 구조를 완화해서 좀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바로 국민행복기금의 표인데요. 과연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디딤돌인지 혹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를 부국이라고 할 수 없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말입니다.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건전한 재무 관리를 통해서 금융 소외자들을 막는 것, 바로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